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6월 9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3년 전 미국 워싱턴에서 대사관 인턴 여사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샀지요. 하지만 윤창중 전 대변인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변치 않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조용했었는데요. 공소시효가 끝난 직후에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이 시기를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윤창중 씨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용민 트위터에서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까지 2189명이 참여했는데요. 1%만 윤창중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16%는 윤창중 씨의 주장 터무니없지만 측은하다 이랬고요. 83%는 윤창중의 주장 터무니없다 이거였습니다. 99%가 윤창중 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주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밝힌 1%는 누구일까요? 공익광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윤일병 사망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은 공익제보로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을 당하고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의학연구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 여러분들께 최대 20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해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과 심리치료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7월 8일까지고요.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 서류와 함께 참여연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단체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02-723-5302로 연락 주십시오. 이 사업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여야 3당이 제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환노위, 외통, 보건복지, 국토, 농해수, 여가, 윤리를 맡고 새누리당에서는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정무위, 안행위, 미방위, 정보위, 국방을 맡고 국민의당은 교문위와 산자부를 맡는다. 개성공단 기업인 30여 명이 통일부에 북한 방문을 신청했습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일찌감치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조선업, 해운업에 부적절한 대출을 해서 부실화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11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구조조정을 또 지연시킨 셈인데요. 지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안긴 양상입니다. 새누리당 부산지역 의원들과 서병수 부산시장이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부산 가덕도가 아닌 밀양으로 결정날 경우 통제불능의 반정부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보유한 주식을 미리 처분함으로써 10억 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입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기자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동문서답을요. 안경태 회장이랑 통화하셨을 때 무슨 내용 나누시고 주식 매각하신 겁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motions and sexual activity. A group of men and women. A total mystery surrounds this experiment.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광래 중고차 대표 주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시련이 인생의 소금이라면 희망과 꿈은 인생의 설탕이다.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쓸 뿐이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주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주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가 실패했을 때에는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한 서병수 부산시장. 출마 선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가덕도가 보이는 곳에서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덕도 유치에 실패할 경우 시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공항 용역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가덕도가 탈락하면 사실상 불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치적 정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병수 시장의 선명한 목소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4일에 발표는 될 겁니다. 만약 여기서 밀양으로 결정이 된다면 부산은 승복할 수 없는 건가요? 누가 보더라도 가덕도가 선정이 돼야 된다라고 객관적인 어떤 그 평가 기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항공기 조종사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무려 94%가 넘는 사람들이 이 가덕도, 밀양보다는 가덕도 안전성이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최적치다. 밀양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고정장애물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만일에 영향을 미쳐서
밀양에 이것이 입지 선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승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승복을 할 수 있겠는가? 네네. 서병수 시장께서는 아예 시장직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네요. 네. 저는 뭐 공약을 했기도 했고요. 예. 이것은 국가의 그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제대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모두가 저는 파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영남권 신공항 두고 영남이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싸우는 게 현 정권에도 부담 주고 새누리당 대선에도 도움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여당 안에서 이런 문제도 저는 이제 안타까운 점이 말이죠. 예. 왜 부산은 부산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대구는 대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것을 국토교통부가 마치 어떤 하나의 안을 가지고 경쟁을 시키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K2를 이제 그 군사공항을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대구 발전을 위한 어떤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보다는 오히려 K2 이전 문제에 더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만일에 군사공항에 옮기게 된다면은, 하나, 활주로 하나 붙여서, 민간공항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공항으로 하나 덜 조그맣게 만들어주고 부산은 부산대로 가덕도에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만일에 밀양의 공항이 선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구공항 없애고 김해공항도 없애고 밀양공항 하나를 만들어서 같이 쓰자는 거거든요. 부산 시민들이 과연 그거를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멀쩡하게 잘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그 유일한 공항 중에 하나인데요. 김해공항이. 그리고 그 수요도 매년 30% 이상씩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공항을 없애버리고 밀양에다가 공항을 하나 만든다면 누가 그걸 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대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홍일학 의원은 대통령 정무수석이 부산 출신의 현기환 씨 아니냐며 대구 경북 인사들이 이번 신공항 선정에 있어서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몇 시간 뒤 대통령 정무수석이 경북 군위 출신의 김재원 전 의원으로 교체됐지요. 한편 홍일학 의원은 당연히 대구가 밀고 있는 경남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서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CBS 프로그램에서 했던 인터뷰입니다. 게다가 부산 쪽에서는 밀양은 주변에 산이 많아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륙 한가운데에 있어서 소음 같은 주민 피해도 우려가 크다 얘기하는데. 물론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 공항이 내륙에 있는 공항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또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해공항하고 서로 간의 보안 관계라고 하지만 할주로 방향에 있어서도 김해공항의 방향이나 가덕도의 방향 지금 설계한 부분을 보면 서로 간에 또 여러 가지 또 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부산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돈이 적게 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김해공항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밀양은 할주를 2번으로 하자. 그리고 가덕도 한 번을 하자 그랬을 때 돈이 2번, 한 번이 같거나 적게 든다는 것이, 밀양이 적게 든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 주장에서는 양쪽에 지금 얘기가 좀 달라가지고 말이죠. 서로 적게 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부산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이 왔습니다. 현 대통령, 그리고 정권의 실세들이 죄다 TK이다 보니 지금 입지 선정 자체가 불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연구 용역을 지금 줘가지고 이번 24일에 발표가 난다는 건데 그 문항 중에 보면은 밀양이 제일 불리한 고정장애물, 그러니까 그 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걸 평가하는 항목 자체가 빠져있더라. 벌써 객관성이 기울어졌다. 그 고정장애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거 다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국토부 관계자가 뭐 발언이 조금 뭔가 오해사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요.
실세들이 다 그렇다는데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 현교안 씨가 부산 분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강호인식 장관이 경남 함양 출신이고 이 차관이 전북 익산 출신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유치하고 한심한 발상으로 실세들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 국가에서 어떤 그 이런 국책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또 하나의 전국 쟁점은 지방재정 개혁 방안에 관한 논란입니다. 부자 자치단체로부터 세금을 빼앗아 가난한 자치단체에 나누자는 정부 방침. 이것이 논란의 핵심이지요. 정부 측 관계자와 빼앗길 위기에 놓인 자치단체장 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을 대표해서 나온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가 훼손되고 복지 서비스가 축소된다고 하는데 낭설이다. 수원 등 자치단체들의 세금 수입은 계속 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부 가져가도 금방 보전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6개 기초단체를 대표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가 더 걷어간 4조 7천억 원을 어떤 식으로든 자치단체에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해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는 이런 반구 없고 이런 와중에 있던 예산마저 강탈할 수 있는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일부분입니다. 금년 4월 22일 날 저희들이 기본 방침을 발표하고 5월 23일 날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또 논의를 합니다. 전국 243개 부지사 또 부시장 또 부단체장들이 함께 모여서 또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6개 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또 재정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시니까 저희 행자부 장관께서 6개 시장님들을 직접 만나셨고 지금도 행자부 차관께서도 수시로 시장님들과 만나시고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좀 함께 논의하자고 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건 좋지만 정부 정책 자체가 지붕적으로 잘못됐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과도한 재정 감소를 이유를 들어서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가지고 무슨 복지나 문화나 체육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서비스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감소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3년, 14년, 15년, 3개년 세수 증가를 보더라도 수원이나 성남 영인 지역에는 900억, 700억, 600억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단년도 평균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럼 과거 년도에 과년도의 증가치를 봤을 때 향후 1,800억 정도 수원시의 경우에 줄어들지만 이것을 상쇄할 만큼의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 시장님 또 재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4월 22일 날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한 번도 상의하거나 우리는 그런 징조도 읽은 적이 없었고요. 상의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리고요. 지금 그 4월 22일 이후에 몇 번의 의견 수렴 절차라고 하는 요식 행위를 할 때 그때마다 정부가 용역을 준 교수들을 앞세워서 발표를 하게 하고 우리처럼 큰 피해를 받는 자치단체들은 토론자로 지명도 안 하고 찬성하는 군수만 지명 토론자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요식 행위로 지금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나 큰 우리로서는 그 정부가 이런 의견 수렴한다고 하는 절차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데다가 자, 그렇다면 사실관계 하나 확인하죠. 앞서 정 실장님께서 행자부 차관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6개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협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까? 제가 만났는데 그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재정 충격이 큰 지자체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행자부 차관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 원안을 강행하겠다고 또 발표를 하셨어요. 의견 수렴하거나 융통성을 두는 게 아니라 정부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정부 측의 입장인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협상의 여지를 없이 그냥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충격을 받고 운영을 해야 될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말 슈퍼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얼마나 다급하면 지금 그 많은 일상을 뒤로 하고 광화문 앞에 나와서 단식 농성을 해야 될 정도로 절박하다는 것을 행자부 측에서는 정말 남의 일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이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을 파헤쳐 보겠다고 나섰는데 자료에 대한 접근은 국회가 개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워라 내워라 했던 거지요. 어버이연합 등 불법 자금 지원 의혹 규명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이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눈을 감았고 귀를 닫았다 이러면서 오는 15일 태스크포스 위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대검찰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JTBC 어제 보도에 따르면 전경련이 전 직원의 이메일을 삭제했고 연구 보존 시스템을 자동 삭제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또 사회본부 문제의 전경련의 사회공헌기금들 특히 어버이연합과 같은 단체에 불법 지원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 본부입니다. 부서입니다. 사회본부 직원들의 노트북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저장 장치를 교체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소위 악성 코드를 방지하고 없애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산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전경련은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도 완전 모르쇠고 해명도 완전 함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버이연합 TF 일동 모두는 국회라는 국민의 대표로서 검찰과 전경련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지난 4.13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정말 따끔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대표해서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19대 때 있었던 검찰, 법원 등등 국정원 등등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이 아니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국회 개원 협상에서 보듯이 청와대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청와대의 손발이 되는 검찰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시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제1당이 TF를 만들어서 지금 한 달여 가까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접근은 개원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혀 허용되고 있지 않고 모두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눈을 감았고 귀를 닫았습니다. 채권단에 이어서 정부까지 한진해운에다가 오너가 사제 출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한진해운 측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열심히 들으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최은영 전 회장의 소행 참 괘씸합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 씨의 장녀로 태어난 최은영 전 회장. 최은영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수조 원의 빚을 지도록 한 데 대해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물입니다. 한진해운을 대한항공 회장에게 넘기기 직전 2년 동안 97억에 이르는 연봉과 퇴직금을 이미 챙겼습니다. 더욱이 한진해운 알짜배기 계열사를 따로 떼내서 유수홀딩스라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고요. 이 회사는 영업 자회사를 통한 건물관리나 한진그룹과의 거래 등으로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했고 연간 500억에 이르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최은영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2천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한진해운 회생에 돈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내부 정보를 빼내서 몇 푼 되지 않는 손실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철면피 행각으로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을까? 피바 퀴즈 선물이었던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을 쓴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YTN과 가진 인터뷰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재벌 총수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도덕적으로 잘 하십시오 이렇게 응원을 하거나 또는 홍대를 내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법 제도가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법 제도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들의 경제적 범죄에 대해서 사법부가 너무나 관대한 태도를 취하죠. 과거에 3년 징역형 5년 집행유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나치게 사법부의 관대한 사법적인 절차 같은 것들이 사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미국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이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고 처벌도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중기 동부회장 법정관리 가기 전에 차명으로 주식을 처분한 것도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요. 또 재벌은 아니지만은 넥슨에서 일종의 뇌물이라고 보여지죠. 진경준 검사장에게 또 상장되게 된 주식을 헐값에 또 돈을 빌려주가면서 팔았다라는 것들은 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을 편취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발되는 것보다 광범위하고 공정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회사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이런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이게 액수라든지 또는 그 의도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사실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재벌 황제 경영을 하는 특수한 아주 상황입니다. 재벌이 경영권을 가짐으로써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참작한다면은 사실 다른 외국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높은 처벌을 해야만 이런 탈법과 일탈의 행위를 억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이 반대로 지금 오히려 가고 있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고, 그 사법적인 개혁, 이게 법원의 형량에 의해서 안 된다면은 입법을 통해서 형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높여서 이런 행위를 막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 인사드립니다. 아니, 가덕도와 관련해서 별 말씀이 없으시네요, 오늘. 어제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한 긴급 당정회의가 있었던데요. 갓 입당한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부산 국회의원들, 또 서병수 부산시장도 왔는데 왜 무는 모습을 안 보이셨죠? 난 알지. 2014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후보 서병수가 밀린다고 최고위원회의를 가덕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연락에 얻어터졌거든, 저 무가. 아니, 그럼 어제 그제는 뭡니까, 무? 저희 방송에서 열을 올리면서 가덕도가 아니면 없을 무 이러셨잖아요. 여기는 가짜 아니니? 그렇다면은 가짜가 혹시 진짜 아닐까요? 아니면 가짜가 속마음을 대변한 거 아닐까요? 몰라 이 새끼야. 대구 경북에 척지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모양인데 속마음을 얘기하라고, 응? 그래 봐야 당신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어. 닥쳐 이 새끼야. 나는 원래 갈등과 분란을 싫어한다. 갈등과 분란을 싫어하면 지금 당장 관에 들어가야겠구만. 그런 거 없이 무가 어떻게 정치를 해왔어? 닥치라고. 하나, 너 5월 동주란 말 들어봤냐? 5월 동주? 뭐 하는 술이야? 5월은 윤동주다. 이 말이야 이 새끼야. 5월에는 노무현이다. 이런 포스터를 본 것 같은데, 맞아. 역시 5월엔 윤동주지.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내는 괴로워했다. 내가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린 이 시여.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내는 괴로워했다. 이 말을 한번 풀이해볼까? 바람에 흔들리는 입새. 이거는 작은 고뇌와 갈등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상징하거든. 네, 죄송한데요. 5월 동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수지간인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에 타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봐라 이 새끼야. 자, 내가 기왕 이야기한 김에 그 시를 더 읊어볼까?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내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염쳐야지. 아니, 염치다니요? 이거 내가 착각을 했구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보람상조에 가입시켜야지. 그 보람상조가 왜 나옵니까? 이거 무식해가지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공기업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야지 이거잖아. 아이고 그만들 하세요. 허나 신사협정하자. 부산 분위기 정말 심상치 않다. 진짜 밀란이 날 수 있어요. 너희들 말이야, 부산 우습게 보지 마라. 여기 무너지면 경남, 울산 무너지지 않는다고 장담 못해. 대구 경북으로 선거 치르면 반기문이 아니라 한기문이 나와도 될 것 같냐 이 새끼야? 아니 한기문이라니요? 이 새끼 그 조크를 설명해야 하냐 이 새끼야? 야, 반마리 더하기 반마리 하면 뭐냐? 한 마리 아니야 한 마리. 반기문이가 둘이 합체해서 나와도, 그러니까 한기문이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부산이 반대하면 안 된다니까. 닥치라고. 우리도 보관이 없지 않아. 보관이요? 뭡니까? 그 밀양 옆에 양산하고 김해 다 부산에 편입시키면 되지. 그러면 밀양공항도 부산공항 아니야.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닥쳐 이 새끼야. 이 새끼 이게 장난인 줄 알아? 너 이 새끼 국정이 그렇게 쉽냐? 언제 쉽다고 했어? 다 망해가는 회사에다가 공적 자금 수조 원씩 다 쏟아붓게 하고 책임이나 뒷감당은 산업은행장한테 다 떠안긴 거. 야, 드러났다 이 새끼야. 정권 바뀌면 넌 좆됐어 이 새끼야. 나는 무관하다고. 청와대 서별관에서의 일방적인 지시, 그 중심에 환히 네가 있더구나. 늘 이런 식이었지. 내 비서야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되라. 뚝딱하면은 직원이 되고, STX 조선, 대우조선아 돈 받아라. 뚝딱하면은 돈다발이 떨어지고, 그 마인드로 반기문아 대통령이 되라. 이러고 있잖아 이 새끼야. 너 그러다 도깨비 방망이로 존나게 맞는 수가 있다. 어디서 낭설 하나 주워와서 나한테 빅엿이라도 물릴 모양인데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그래? 그러면 개그맨을 해야겠구만. 고마워. 이 새끼들 또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등신들. 이님 오셨어요? 이 새끼들아 그 20대 국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로 정력 낭비를 하냐. 영감님, 가덕도가 좋으세요? 밀양이 좋으세요? 그게 문제인가? 문제인 거 모르세요? 문재인이가 똥 싸지른 거구만. 그 인간은 어딜 가나 문제적 인간이라고 봐요. 하여간 그런 결정을 내릴 적에는 나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줘야 한다고 봐요. 공항을 어디다 정할 것인지, 또 정할 적에는 어떤 건설사를 쓰고 또 어떤 감리를 써야 하는지 다 나한테 턴키로 줘야 말썽이 없다고 봐요. 당권, 컷오프권, 비례대표 선정권, 공천권 몽땅 다 손에 넣듯이 말이죠. 당연하지. 나한테 줘놓고도 여전히 자기가 당대표인 줄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문재인 같은 인간이 있어서 참 문제긴 하지만 그런 인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전혀 거기에 휘둘리거나 신경을 쓴다고 보지 않아요. 영감님, 그러면 어디로 하시게요? 신공항을? 신공항은 세종시에 해야지, 세종시. 세종시가 어딘데요? 거기가 어떻게 동남권 신공항 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새끼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15분 걸리는 열차가 생긴다면서 공항 다 지을 때쯤이면은 생기겠지.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아니고 부산에서 세종까지면은 10분이면 주파하지 않겠어? 10분도 못 기다려? 근데 왜 하필 세종이죠? 거기는 이해찬 지역구 아니야. 저 혼자 잘나서 당선된 걸로 착각하는데 추호도 사실이 아니지. 그래서 세종시에 큰 공항을 지어서
이 공항을 지은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인이다. 이렇게 그 인식을 심어줬을 적에는 저 오만방자한 이해찬이가 그 묵사발이 되지 않겠냐 이 얘기지. 해찬들 묵사발. 무슨 소리세요? 세종시에 공항이 있으면은 비행기가 갈 데가 제주밖에 더 있습니까? 세종에서 김포까지 비행기가 오갈 거립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무식하십니까? 아이 새끼, 아이 희발 새끼, 아이 똥보 새끼, 이 새끼, 너 또 시건방진 옹알이 하는 거냐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솔직히 얘기해. 너 침대 몇 번 뿌려먹었어? 그게 퀴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이 새끼야. 저기 딱 2번 정도 그랬습니다. 이 새끼, 너 이 새끼 그 침대가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시트가 네 몸을 파묻었지 이 새끼야. 돼지고기 샌드위치가 됐잖아 이 새끼야.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제. 이 새끼는 그 일생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 이 새끼. 자, 그러면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유명 수능 강사가 케이블 방송 특강 프로그램에 나왔을 적에 그 조선시대 그 화가인 오원이라는 아호를 쓰는 이 사람의 그 작품을 소개하면서 전혀 딴 사람이 그린 그림을 예시로 들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남의 어깨너머로 그림을 배웠다고 하고 술을 즐기는 바람에 그림과 술을 바꾸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조선 후기 마렵을 대표하는 화가로서 안견, 김홍도와 함께 조선 화단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 정답! 환님 오늘 빠르십니다. 미술품이 최고의 재산이잖아요. 당연히 경제부총리의 관심사지. 응? 자, 정답은 조영남. 아닙니다. 조영남 씨는 한국 사람이고요. 예, 곧 불구속 기소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자체는 정통 화가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10만 원 줘서 만든 작품을 1000만 원에 파는 씨발 그 정도면 화가가 아니라 악덕 브로커지. 정답 가자. 네, 정답 아십니까? 그 쉬운 걸 틀리냐? 정답 석자 중에 한자는 업이지 업. 업이 이름에 들어가지? 그렇습니다. 끝부분에 들어가죠. 자, 오늘 정답 나오겠네요. 자, 정답은요? 김대업. 김대업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병역비리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대선판도라는 그림을 그린 놈 아니냐? 하여간 다 틀리셨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의 구글의 미래를 매일 2분께 드리겠습니다. 레리 페이지가 유일하게 인정한 구글 출입기자 토마스 슐츠의 책인데요. 실리콘밸리를 5년 동안 취재하면서 레리 페이지, 에릭 슈미트 같은 구글 관계자 40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 책에는 구글이 만들 미래, 그 미래의 청사진이 담겨 있는데요. 자, 정답 맞히신 분 2분께는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살펴보겠습니다. 신구라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정답 헤이 주드 맞히셨습니다. 자, 저는 그동안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와 경제의 속사를 통해서 소개된 기본소득 관련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한신대를 졸업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평소 자랑스럽게 생각해온 한신이란 이름을 누군가와 공유한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한신대에서는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우려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다수의 교수 학생이 참여한 총장 선거는 명실상부한 직선제의 실현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사회의 거부와 독단적인 결정,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학부모에게까지 보낸 협박성 편지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아는 그 한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현재 교수협의회 의장인 교수님과 학생들이 장기간 농성과 일주일째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글귀가 담긴 대형 걸개가 교정에서 철거됐다고 합니다. 네, 장공 김재준 목사는 한신대 설립자지요. 동문으로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부디 이 사연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많은 애청자 여러분에게 공유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퀴즈 응모한 건 아닌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FMD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인데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며칠 밀려도 꼭 다운로드 받아서 모두 청취합니다. 어제 전주 토요일 것까지 듣다가 철도 외주 노동자만큼 고속도로 외주 노동자의 처지도 무척 힘든데 외면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고속도로 외주 노동자는 도로공사 최저 입찰 외주로서 터널, 하이패스, 전광판, 통신 등 고속도로에 설치된 장비들을 보수하는데 환경이 무척 열악합니다. 장비가 고장나면 3시간에서 5시간 내에 고쳐야 하고 밤낮으로 고장 문자를 수신받아서 신경 써야 하며 새벽에도 자다 말고 나가서 고쳐야 하고 주말에는 혼자서 100km로 달리는 차들 옆에 두고 차로를 막고 고쳐야 하고 무척 위험합니다. 저희끼리는 안 다치는 게 이상하다고 웃기도 하지요. 다른 건 몰라도 가족을 위해 장기 계약직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런 아픈 사연이 있었군요. 고속도로 외주 노동자. 네, 이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관심 영역 안으로 모셔와야 할 분들입니다. 자, 또 다른 정답자 열혈유도님, 정답은 헤이주드 맞습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투표를 시작으로 유럽의 복지는 기본소득의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언론은 포퓰리즘 거부, 응징이라고 하는데 이완배 기자의 말대로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 나라가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스위스의 복지 정책에 대해 들었을 때 우리와는 너무 다른 정책에 부러워하면서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무능한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를 죽이는 지방재정개혁에 맞서서 경기도 지역 단체장들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이 나라의 수준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이 무기한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부디 몸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피박 퀴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회의장 여야 서로 하겠다 했는데 결국 제1야당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갖게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사수하려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갖게 됐고요. 계기는 이제 서청원 의원이 어제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알파 포럼의 창립총회가 있었는데 거기 축사를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패배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왕도는 과거에도 없었다. 야당에서 자기들이 일당이니까 달라고 하는데 달라고 하면 줘버리라. 원구성을 늦추지 마라. 이렇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이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이 의사를 다시 전달하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좀 모양새가 웃기죠. 서청원 의원 개인의 무슨 사당도 아닌데, 예. 물론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간다면 8선이니까 유력한 후보긴 한데요. 예. 이 서청원 의원의 개인의 결단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갖고 안 갖고 하는 식의 지금 모양새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서청원 의원이 친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친박계에서 국회의장직 사수를 유지하다가 친박계에서 우리 국회의장직 사수 전략을 바꾸니까 새누리당 그대로 또 따라가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양새라서 이게 지금 당이 무슨 친박당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드러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 서청원 의원이 나 하겠다 이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전에도 자신은 국회의장에 대한 욕심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총선 직후에 그렇게 밝혔었고 공개적으로는 계속 그런 의사표시를 해왔죠. 해왔는데 네. 정진석 원내대표도 국회의장직은 더민주 것이다는 취지로 처음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예. 중간에 국회의장직 사수로 입장이 바뀌었는데 그 계기를 지금 정가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직권상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국회법 최근에 거부권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그걸 겪으면서 청와대가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 뺏길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새누리당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는 게 통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서청원 의원도 본인의 뜻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입장이 바뀐 후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우리 당의 서청원이라는 훌륭한 국회의장 후보감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대 의사표시를 안 해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청와대의 뜻에 보조를 맞췄다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겠죠. 그랬다가 어제 다시 서청원 대표의 입을 통해서 국회의장직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예. 이것은 지금 서청원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장기판의 말 같은 느낌이 좀
그렇군요. 아이고. 결국엔 뭐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정진석 원내대표였을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근데 정진석 원내대표나 청와대나 좀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을 갖는다 한들 뭐 자기들이 직권상정해서 예를 들어서 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소수 아닙니까? 직권상정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국회의장직이라는 것은 공격수로도 최고의 공격수고 수비수로도 최고의 수비수거든요. 아, 그렇지. 수비수의 기능. 그러니까 수비수의 기능을 보자면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필요하죠. 직권상정하지 않고 버티는 것. 이것 자체가 또 소수당 입장에서는 필요한데요. 아마 실리 쪽을 택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버티다가 뭐 자유투표 쪽으로 가버리면 국회의장직을 큰 소득 없이 잃는 거니까 네. 그럴 바에는 국회의장직을 내주는 생색이라도 내고 그걸 빈미로 법사위를 가져가자.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후 4시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방송 출연 당시 워딩으로 어제니까 지금 기준으로 그제죠. 예.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의장을 하면 법사위는 새누리당이 갖기로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청원 대표의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뭐 법사위는 새누리당한테 준다. 이게 뭐 합의가 된 겁니까? 새누리당이 그 국회의장직 포기 의사를 밝히기 하루 전날 세 당 원내대표 간에 이런 합의가 있었다. 예. 시나리오별로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제 밝혔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의 그 국회의장직 포기 이 입장 변화는 실리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으면 사실 국회의장직을 갖고 있는 것과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예.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법안도 성정할 수 없으니까요. 예. 대신에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밝힌 합의 내용을 보면 경제 관련 상임위 중에 기재정무 예결위를 새누리당이 법사위 갖는 대신에 내놓고 예. 그다음에 경제 관련 상임위가 기재정무 예결인데 이 중에 하나를 또 내놓기로 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더민주가 예결위원장을 갖는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면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갖는 건 지금 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서로 윈윈하는 국회의장직과 예결위를 갖고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을 갖는 그런 식의 어떤 이면 합의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군요. 그럼 우리 한겨레 정치팀에서 보기에는 손익계산 어느 쪽이 더 이득을 본 장사였다고 판단을 합니까? 어느 쪽이 더 이득을 본 장사였느냐. 예. 쉽지 않네요. 이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국회의장직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국회 회기 내에 단 한 번을 쓰더라도 굉장히 중요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이라는 그리고 그 칼을 갖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그 협상력이라는 것은 모든 협상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갖는 것이 과반 정당이 된 이상은 야권에서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국회의장직을 가져온다면 야권이 조금 이긴 게 아닌가. 그것은 뭐 총선 자체를 이겼기 때문에 뭐 구성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한 비결이라고 보입니다. 총선에서 이기고 구성에서 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예컨대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 이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그러니까 활동기한을 연장한다든지 특검을 가능케 하는 이런 법안. 만약에 법사위를 새누리당이 가져가고 국회의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이런 흐름이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월호 특별법 자체가 이 배치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법사위를 통과하려면은 소위 말해서 직권상정을 하려면 그 몇 가지 굉장히 지금 현행 국회법이 굉장히 문을 좁혀놨잖아요. 예. 국가 비상사태라던가 뭐 경제 위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문을 좁혀놨는데 세월호 특별법을 그 예외상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국회의장직을 갖고 있다는 그 힘을 활용해서 다른 법안들과 이 패키지로 어떤 딜을 할 때의 협상력
같은 것들이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거 참 애매하게 이겨가지고 이길 걸 생각도 못했었지만 말이죠. 예. 저는 뭐 세월호 특별법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새누리당에도 인간이 있을 테니까요. 예. 자, 그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이 갖는다면은 누가 그 물망에 오를까요? 지금 현재 6선 의원으로 문희상, 이석현, 정세균 의원이 있고요. 5선으로 박병석, 원혜영 의원이 있습니다. 일단 후보군은 이렇게 5명으로 거론이 되고 당내 역학구도상 아마 문희상, 정세균 이 두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 같아요. 문희상 의원은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친화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세균 의원 역시 당대표 여러 차례 지냈죠. 직업이 당대표다 이런 반론도 있었는데요. 리더십과 조정 능력, 이제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 안팎으로 신망이 높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아무래도 문희상 의원은 컷오프 됐다가 구제되지 않았습니까? 정세균 의원 공천을 받았고 초반 열세를 딛고 어쨌든 상대당에 또 거물이라고 불리는 오세훈 후보를 꺾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명이 양강으로 꼽히고 있고 의장이 될 거라고 내다봤던 이석현 의원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후보들 가운데는 유일하게 비주류 성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의원들이 좀 비주류 의원들 표가 좀 뭉친다면 문희상, 정세균 의원에게는 표가 갈리고 비주류들의 표가 이석현 의원에게 온다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민주의총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이변이 나올 수 있고요. 원내대표 경선 볼 때마다 알 수 있잖아요. 의원들 투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또 국민의당이 그다지 비호감으로 여기는 후보는 또 그 가급적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당 그쪽 표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지금 뭐 원래 그 국회법상으로는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해서 선출을 하는 건데요. 더민주에서 아마 자기들 후보를 한 명으로 단수로 낼 겁니다. 그 단수로 나가면 그냥 되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 더민주 의총 투표가 사실상 본선인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이해찬 의원이 복당을 해서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당 의원들이 지지할지는 의문이고요.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제 이석현 의원도 될 수 있지만은 현재는 문희상, 정세균 양강구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고요. 이제 부의장 자리가 2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이 한 자리씩 돌아갈 텐데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5선 심재철 그리고 4선에 김정훈, 이군현 의원이 당내 경선 준비하고 있고요. 이 세 의원 모두 비박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돼서 당의 주류인 친박계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선 그룹에 박주선, 조배숙 의원이 있거든요. 조배숙 의원이 여성 부의장, 첫 여성 부의장 이런 점을 내세워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과연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새누리당 하여간 통 큰 양보를 했다 자평할진 모르겠지만은 그 과정은 너무나 좀 지저분했다 이런 평가가 또 우세하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양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저는 좀 포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뭐 다수당이 가져가는 것이 이게 과거 전례를 보면 꼭 다수당이 가져갔다라고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뭐 현재의 민심이나 총선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원내 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해달라고 우기다가 이제 전략적 후퇴를 한 것으로 봐야 돼서 양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양보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아집이었군요 한마디로.
예.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윤창중 전 대변인 이야기. 그렇죠. 윤창중 전 대변인이 최근에 자기 블로그에 다시 칼럼을 쓰면서 활동을 재개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장문의 글을 이제 자기 블로그에 올렸는데 내용이 요지는 뭐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기록해서 기록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취지예요. 주로 당시 언론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신을 마녀사냥했던 그런 언론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주였는데요. 예. 그 김현정의 뉴스쇼 CBS 그 팀에서 그 피해 여성의 지인분들을 많이 통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어제 기사를 썼는데 그걸 보면은 지금 그 피해 여성은 윤창중 씨 이름만 들어도 거의 경기를 일으키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의 억울함을 이렇게 강변하는 방식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윤창중 전 대변인이 그래서 밝힌 본인의 무죄의 핵심 근거는 미국 검찰이 본인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것을 근거로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거는 뭐 국민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 윤창중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해명을 쭉 했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본인이 해명한 것만 봐도 꽤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법적으로 뭐 검찰 조사를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떳떳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과연 피해자에 대한 도리인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인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면은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기간에 미국 한번 가야지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퀘어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나 여기 타임스퀘어에 버젓이 있는데도 뭐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그런 걸 그 블로그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식 활동도 지금 공소시효 끝나고 나서 시작했잖아요. 예. 이 얘기는 진짜 뭐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뭐라고 떠들든 간에 자신의 이제 사건 처리는 끝났다는 어떤 자신감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게다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또 거론하는 참 이 그 멘탈은 어떻게 이 설명을 해야 될지 참. 그리고 글을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요. 예. 비문투성입니다. 비문투성이. 언론인 출신이라고 보기에 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네. 아니 본인은 칼럼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비문이 많으면 안 되죠. 예. 네. 뭐 설령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뭐 그게 섭섭한 감정이든 억울한 감정이든 말이죠. 그러면 감정을 추스르고 난 다음에 칼럼을 써도 안 늦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여간 이 본인이 억울하게 당한 게 아니라 그 가해자의 입장이고 또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건 뭐 비단 미국 검찰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무죄를 입증할 길은 얼마든지 남아 있으니 향후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한번 보지요. 뭐 자신의 그 사안과 관련해서 쭉 진술한다고 하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철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임플란트 비싸서 고민이시죠? 여기 만원대 치아보험이 있습니다. 홈쇼핑에서도 월 5만원까지 하던데? 월 만원대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를 상이든 질병이든 무제한 보장해드립니다. 무제한이요? 다른 보험은 1년에 많아도 3개까지만 보장해준다던데? 혹시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아닐까요? 전혀요.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고요. 한 번 만원대면 만기까지 갱신 없이 만원대로만 받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전화해볼까요? 네, 02-849-9730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무휴 상담해드립니다. 월 만원대 치아보험 카페로 전화주세요. 02-849-9730 성별, 나이와 직업, 가입 플랜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저도 어제 이 보도를 접하고 네. 울컥했습니다. 네. 363일 동안의 눈물겨운 투쟁. 이게 365일에서 이틀 모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기아차 고공농성을 벌이던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 제가 한규협 선생하고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예. 그때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지금 1년이 지난 거죠. 네. 예. 자, 드디어 고공 광고탑에서 내려와 땅을 밟게 됐는데 내려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오후 2시에 내려오기로 예정이 돼 있으셨어요. 그런데 경찰하고 내부 합의를 했는데 이제 기자회견을 간단히 하고 가족들하고 인사를 하고 뭐 병원으로 가서 건강부터 이제 검진하는 걸로 두 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시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경찰이 막판에 합의를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금지하고 경찰이 지정한 병원으로 데려가겠다. 곧바로 구속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태가 심각해져서 두 분이 한 2시간 반 정도 더 내려오는 걸 거부하셨고요. 자세한 현장 상황은 모르겠지만 경찰하고 함께 고공농성장에서 한 4시 반경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기자회견장에서 간단한 인사를 하고 가족들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내려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 가 계시는 그 홍성규 옛 진보당 마지막 대변인이셨죠. 그분이 지금 페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녹음하는 시간에요. 그때 올린 글을 보니까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이 짐승 같은 새끼들 약속? 뭔 약속? 바로 앞 기다리는 가족들 눈앞에서 두 동지를 납치했다. 인간 사냥꾼, 인간 백정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자회견하고 가족들 보기로 한 약속을 뒤집고 바로 연행을 한 모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상당한 충돌이 있었다고 해요. 경찰이 의경하고 경비병력 동원해서 스크럼을 짜서 조합원들 접근을 막았고요. 그리고 두 분 노동자분들을 서울 신설동에 있는 동부시립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방침은 지금 건강검진을 해보고 입원이 필요하면은 일단 입원시켜주고 입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중어 침입, 업무방해 이 두 혐의로 걸 것 같다고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참 비인간적이죠. 비인간적인 상황이 지금 내려오는 순간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마음이 참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음이 교차가 되는데요.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청 옆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 위
여기서 363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신 겁니다. 예.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 2분, 최정명 씨, 한규엽 씨, 363일 만에 내려오셨습니다. 예. 이 자세한 내막을 알려드리기 앞서서요. 개인적 의견이지만 저는 뭐 누가 저한테 묻지도 않겠지만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의견을 구한다면은요. 뭐 이번에 우리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려고 한다. 뭐 혹은 단식 투쟁을 하려 한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게 어떤 일이건 무조건 반대를 하는 쪽입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뭐 몇 분이 높은 곳 올라가서 농성하는구나. 혹은 뭐 며칠 굶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예. 이걸 현장에서 보면요. 정말 처참합니다. 이게 고공농성 하시는 분, 단식을 하시는 분들은 인간으로서 최악의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렇죠? 예. 네. 저는 무서워서 바이킹도 못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버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그분들이 겪어야 하는 인간적 고통 위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이게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일단 굶기 시작했는데 이게 일주일이 될지 2주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거기다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표하는 조직, 싸워야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의 문제, 이걸 다 어깨에 떠안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게 그 투쟁을 하다 보면은요. 예. 인간적으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너무 가혹해요. 퇴로가 없는 그 고통이 인간으로서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아차 고공농성만 해도요. 정치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 두 분이 어떤 곳에서 농성을 했는지 사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찾기 어려우시면 저희 민중의 소리에 들어오셔서 양지웅 기자 혹은 하늘감옥 이런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예. 여름, 가을, 겨울, 봄, 다시 여름. 네. 기아차 비정규직의 하늘감옥 1년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저희 사진 기자가 이 고공농성장 1년을 사진에 담은 포토 기사인데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옥의 광고판 넓이 폭이 2m가 안 됩니다. 2m. 그 좁고 높은 곳에서 1년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취재한 현장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역대 고공농성 중에 최악의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아하.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예. 여기 한여름에는요. 예. 이 광고탑이 철판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더운 게 아닙니다. 바닥이 지글지글 끓는다는 거예요. 거기가 철판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상을 입을 정도입니다. 아하. 겨울에는 거꾸로 바닥이 냉장고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여기 칼바람까지 불고요. 이 두 분이 지난 겨울에 전부 동상에 걸리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농성을 시작한 직후에요. 예. 광고판 운영하는 업체에서 물하고 음식을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열흘 동안 물하고 음식이 끊겼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애원을 해서 겨우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열흘 만에 됐는데요. 예. 생활하는 데 필요한 깔판 이런 물품은 시위용품이라는 이유로 반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에 뜨거운 철판 위에 겨울에 그 차가운 철판 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처참한 거죠. 이렇게 그 상황이 극단적인데도 이 일을 하시는 거는 그만큼 이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들이 엄중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그 일을 하시기 전에는 말리고 싶은 현장이지만 시작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 겁니다. 응원하고 연대하는 거가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서설이 좀 길었는데요. 예.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아차나 현대차에는 사내 하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예. 공장에서 진행되는 일정의 공정을 그냥 하도급 업체한테 떼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게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아차 공장 안에서 네. 기아차 정규직들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은 답이 없습니다. 기아차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아차 정규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송을 많이 냅니다. 나의 노동자의 지위가 도대체 뭐냐 이 소송을 많이 내죠. 네. 그리고
2014년 9월에 서울중앙응시법에서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68명에 대해서 네. 기아차 노동자 지위가 인정이 되고 기아차의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이 이 기아차 노동자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분들을. 그런데 기아차가 이분들을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이유가 뭐냐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예.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앞으로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2014년에 판결을 받은 것도요. 이게 1심인데요. 2011년에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였던 최병숙 씨 같은 경우는 최종심으로 정규직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예. 이게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2심 넘어가고 대법원 가고 앞으로 7, 8년이 남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기다리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1심 판결이 났으면 법의 판단에 따르고 2심 판결을 기다리는 게 도의와 상식에 맞는 건데 기아차는 싫어. 대법원 판결 기다릴래. 배째 7년 더 기다려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노동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래서 고공동성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농성을 하신 그 최정명 씨가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길어야 100일에서 150일이면 농성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는 상식적 요구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길게 가지 않으리라고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아차는 이 상식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 두 노동자가 너비 1.5m짜리 5개 광고탑 위에서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신 거죠. 네. 이분이 이제 내려오시기 직전에 최근에 그 뉴시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응원해준 조합원들에게 미안하다. 지금은 끝을 보지 못하고 내려가는 안타까움과 억울함, 그리고 미안함이 몸과 마음을 채우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예, 정말 잘 싸워주신 겁니다.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 최정명, 한규협 이 두 분의 싸움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잘 싸워주셨고요. 예. 멀리서 응원했던 한 시민으로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꼭 건강부터 회복하시고 지금 이제 그 최정명 씨 같은 경우는요. 예. 혈압이 잘 안 잡혀서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다고 하시고요. 한규엽 씨 같은 분은 약이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중증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데 여기에 합병증인 당뇨까지 왔다고 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건강부터 회복하시고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되찾는 날, 이 두 분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7년씩이나 그렇게 네. 걸리게 되면은 네. 이 노동자는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그 권리를 그러니까요. 위해서 7년을 싸워라.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대법원이 네. 이 노동자가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네. 속히 판결을 하는 이런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거 만들 생각이 없나요? 그거를 국회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1심에서 3년 2개월이 걸렸는데 이 농성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예. 보통 3년 2개월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안 걸리는데 예. 일부러 시간을 계속 끈다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의 입장을 위해서인지 그건 우리 추정이지만요. 예.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 강기훈 선생님이요. 예. 마지막에 최종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최종심을 계속 미룹니다. 대법원이.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민주지정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강기훈 선생님께서 지금 간암이다. 그러니까 한시바삐 판결을 내려달라. 어차피 뭐 판결 내리는데 시간을 길게 끈다고 다른 판결이 나올 게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그것도 2년 가까이 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심정이 들었냐면 뭐야 이거 그러면 판결 나오기 전에 죽으라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예. 이거 대법원까지 가서 8년까지 기다리려면 노동자들 보고 죽으란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3년 9월 4일에 체포가 됐고, 네. 2015년 1월 22일에 이렇게 네. 대법원 판결이 났네요. 그거 뭐. 아주 신속하게 그냥. 진짜 그거하고 비교하니까 더 화가 나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신속한 거죠. 이거는. 예. 아니 이거에 따져볼 여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이 사안의 경우. 그거야말로 진짜 한 5년, 6년 법리 논쟁을 벌였어야 됐을 것 같은데. 예. 참. 참 우리가 이런 참 노동자가 참 비루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네, 것이 맞습니다. 여실히 네. 드러난 그런 네. 계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그 중요 쟁점 두 가지 네. 더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죠? 예,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로는 원래 두 가지로 하려고 했다가 예. 너무 이제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다 하시지. 그러면 제가 내일 혹시 눈치를 보고 네. 괜찮으면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요. 제가 어제 이제 기본소득 100만 원 정도가 만약에 한국에 도입이 되면 이건 봉건 왕조가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변화, 그 이상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대목이 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동조직 일각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존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그 주장에 대한 저의 반론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대목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제가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빈곤의 재생산, 착취의 재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표로 하고 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자본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굴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빈곤이 재생산이 되고 착취가 재생산이 된다.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런 면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목표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빈곤의 재생산, 착취의 재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그 순수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이 수요 공급 곡선과 가격, 보이지 않는 순이라고 하죠. 예. 가격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순수 자유주의 국가에서 아주 심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북유럽 등 이 복지가 활발한 국가에서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한국, 미국 이런 나라에서는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순수 자본주의의 핵심은요, 모든 것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임금도 당연히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자리에서 결정이 된다고 주류 경제학은 설명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노동의 공급이라는 게 그 노동자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하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 노동의 수요는 자본가들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치, 이 임금을 결정을 할 때 수요 공급 그래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믿으면은요, 당연히 공급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의 가치가, 임금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이 그래프상에서요. 예. 그래서 이 자본가 입장에서 보면 임금의 하락은 당연히 자본가의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 역사에서 모든 자본들이 덩치를 이렇게 부풀릴 때를 보면은요. 덩치를 부풀릴 때. 예. 그러니까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이 덩치를 부풀리는 걸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데요. 예. 자본이 축적되는 모습을 보면 이건 무조건 노동 착취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산업혁명 직후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동자들이 하루 14시간 일하고 500원 받고 일당을, 노동자들을 개처럼 부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때 영국의 초기 자본이 급속도로 부풀려지면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죠. 네. 1970년대, 1980년대 초반 이 한국 자본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 자본이 급속도로 커지거든요. 재벌이 형성이 되는데, 예. 이때 우리 노동자들 보면 개처럼 일하고 두드려 맞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이래서 재벌들의 초기 자본이 축적이 된 겁니다. 근데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쉽게 하는 손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는 방법 말고도 네.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 네.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노동자들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노동 가격, 임금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요, 빈곤 노동자 숫자가 늘어날수록 재벌이 유리합니다. 예, 이 빈곤 노동자는 아무리 적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래도 일을 할래요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끼니를 때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시스템적으로요, 이 빈곤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늘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를 계속해서 해대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요, 재정이 되게 풍족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500조 원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파격적인 실업급여 대책, 혹은 뭐 파격적인 복지정책 이런 걸 펼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재벌이 반대할 것 같습니까? 찬성할 것 같습니다. 아유, 반대하겠죠? 반대할 겁니다. 이 원칙적으로는요, 사실 찬성할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재벌은. 왜냐하면 그 복지정책 한다고 재벌 돈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복지정책 한다고 너희들한테 세금 더 걷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남아 돌아서 복지정책 하겠다는데. 그런데도 재벌은 백발백중 반대합니다.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반대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복지를 통해서 빈민들이나 실업자들의 삶이 나아지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아주 싼 가격의 임금 노동시장에 안 나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사람들이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해야 되는데 저임금 노동시장의 공급이 줄어버리면 더 이상 착취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들의 목표인 거예요. 예. 이렇게 빈곤이 재생산이 돼야 착취를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의 의미가요, 굉장히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절망이라는 바이러스를 계속 확산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 바로 기본소득인 겁니다. 국민들이 일정한 소득을 가지면, 노동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을 가지면 빈곤이 재생산되는 시스템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기본소득을 100만 원을 받으면 나는 진짜 하루 먹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하겠어요라는 생각을 안 갖게 되는 거죠. 보다 가치 있는 노동을 선택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이 뭐 가치 있는 노동을 선택할 권리, 이걸 넘어서서요, 우리 노동자들이 생계에 몰려서 최저임금 뭐 이런 시장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노동의 총량이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반적으로 임금이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들을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자본가들이 과도하게 챙겼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노동자의 몫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걸 지금까지 재벌들이 챙겨갔던 거죠. 예. 그 몫이 정상적인 임금 상승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기본소득이 빈곤의 재생산, 착취의 재생산, 이 시스템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핵심 방아쇠 역할. 예. 저는 이 기본소득 거론이 이제 겨우 되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는요. 뭐 거론이 됐다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작은 움직임이지만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래서 뭐 논의 정도 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뭐 2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진보적 정부가 2번 이상 들어서야 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고요. 물론 이제 또 뭐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갑자기 한 나라가 덜컥 수용을 해버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제도 도입에 앞서서 복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 진보 진영 쪽에서 준비를 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제도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도의 의미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여러 사람들을 설득할 준비가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 구제에 오르면 또 저열한 언론의 공세가 시작될 겁니다.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않습니까? 포퓰리즘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그런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빈곤과 절망의 재생산이 아니라 생존권과 희망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호소할 준비가 우리한테는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빈곤과 착취가 재생산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복지와 희망도 사실은 재생산되거든요. 이건 한번 잘 틀을 갖춰 놓으면 끊임없이 더 긍정적인 복지, 희망을 다시 생산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갖춰 놓으면 나뿐만 아니고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요. 우리 자녀, 우리 손자들 시대까지 착취가 아니고 분배,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이런 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인데요. 이 혁신적인 변화가 하루빨리 한국에 도입돼서 수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게 빈곤과 착취의 재생산 구조를 끊고 우리나라가 이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는 이런 혁명적 변화를 반드시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틀 동안 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눈치를 보고 내일 그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 기본소득이 내년 대선에 공약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런가요? 제가 그러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정말 바람직한 모습인데요. 그 공약이 대선에 어떤 변수를 미칠지는 뭐 현재로선 가늠이 안 되지만 그래도 화두가 된다면, 그러니까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이 화두가 됐고 이제는 하나의 상식이 됐던 점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내년에 이런 것들을 갖고 화두에 올릴 후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한번 정말 뜨겁게 논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빨리 미리 진보 지정 쪽에서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하여간 뭐 통일 남북 화해 협력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뭐 색깔론 들고 나오면은 운맥이 죽어 이래버리는 야권의 모습을 참 많이 봐와서 그런지 신뢰는 크게 안 갑니다만은 여간 이런 보편적 복지 뭐 이건 결국 기본권 증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차원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대선 국면에서 나오게 된다면 저는 우리가 복지사회 기본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굉장히 큰 걸음이 될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1당인 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2야당인 국민의당 그리고 제3야당인 정의당 모두 다 이렇게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사전에 야권끼리 한번 토론을 벌여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에 올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대선 국면에서 우리 국민이 국가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국민된 입장에서 우리가 뭐 더 나은 그런 국가로부터의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본격화된다면은 아마 이제는 뭐 저 누구 딸이라고 뭐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또 아무개의 어떤 그런 정통성을 이어받는다고 이런 식의 그 저급한 그런 대선 논의는 사라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희구하던 그런 정책 선거가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유 이완배 기자님 어제 오늘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 또 기아자동차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니라는 느낌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배신의 치를 떠셔서 웬만하면 배시성을 가진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조차 안 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친박이어서 산업은행 회장을 시켜줬건만 이제 와서 자기는 허수아비밖에 아니었다며 발뺌하는 홍기택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시켜서 한 일을 자기는 이행만 했을 뿐이라며 구조조정 실패 책임을 회피하는 홍기택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이유는 사고가 터졌을 때 단기가 감당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제 와서 단물 다 빨아먹고 나는 잘못 없어요. 이라는 행태의 범죄적 강도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즉 대기권을 뚫는다 하겠다.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홍기택은 그간 박동지가 베푸신 은혜에 침뱉은 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홍기택은 특히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실패의 책임이 당국에 있다면서 모든 게 투명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청와대를 겨냥하기까지 했는데 쓰레기, 악질, 단동, 양아치, 쓰다버린 콘돔, 먹다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밑닦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변기에 들어가려다가 막힌 라면 찌꺼기, 머리를 감는 중에 샴푸로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 트리오,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나프탈렌, 학교에서 수업 중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재생된 어젯밤 다운받은 야동과 같은 극악무도한 난동의 다름 아니다. 아울러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감행한 것이다. 홍기택은 그 자리에 앉아서 억대 연봉을 받아가며 일했을 때에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무언의 계약을 잊지 못했단 말인가. 친박에서는 모든 게 파견직이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지를 원망한다면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가 홍기택 너를 기다릴 것이다. 홍기택은 그게 다 내 탓이요, 내가 시킨 것이요, 내가 대우조선에 STX조선에 돈 받아 처먹어서 그렇게 대출한 것이요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동지 계신 곳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면서 통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정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너 말고도 그거 할 사람 사단병력으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전통 명절 단오입니다. 오늘은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고 낮 동안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광주 29도,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 높아서 덥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무리는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와 공동으로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10번째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탈북한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주성하 기자의 말입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대를 모범적으로 헤쳐왔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 신화가 아직까지도 남아서 앞을 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인데 모든 분야, 모든 길목마다 기득권이 사회 발전을 꽉 막고 있습니다. 자연히 극복되기에는 한국 사회의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역량이 한계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사 내용 또 읽어보겠습니다. 기득권이 맡고 있다는 모든 분야에는
정치, 행정, 경제, 교육 등이 망라돼 있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들마다 기득권, 즉 금수저 아버지가 놓여있다고 주성하 기자는 지적했다. 재벌만이 아니라 의사, 법조인, 언론인 등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는 직업들마다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개인들의 좌절감이 더 크다고 그는 진단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상당 부분 세습 사회라는 것이다. 그의 세습 언급은 남다른 느낌을 준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바꿨을 만큼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에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여기 살면서 깨달은 것은 북한은 권력자 혼자 다 가지고 세습하는 사회라면 남한은 한 100명쯤이 나눠서 세습하는 사회다. 이런 것이었다. 네, 안타깝게도 주성하 기자가 일하는 동아일보는 북한도 못한 4대 세습을 한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